오늘도 내일도 너드하게 하고 싶은 건 하고 사는 스타트업 슈퍼넛 조이원. 임유진입니다. 네, 우리가 벌써 10화가 됐어요. 네,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죠? 네, 앞자리 숫자가 생겼고 1, 2, 3, 4, 5, 6, 7, 8, 9, 10이잖아요. 네. 전 솔직히 앞에 9개 화를 어떻게 지나온 줄 모르겠어요. 그렇죠. 왜냐면 매 화마다 어떤 주제로 또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늘 고민을 하던 입장에서 이제 10화를 맞이한다는 게 사실 믿기지가 않네요. 저는 매 화가 약간 도전적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왜냐면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지, 그리고 이런 너드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듣고 있는 건지 분명히 듣는 것 같기는 한데 어디 들으면서 계시는 분인지 어떤 생각을 하시고 네, 참 어디에 사신 누구신지 늘 궁금하고 안달이 나는 그런 그런- 슈퍼너드입니다. 네, 그래서 언젠가 저희를 슈퍼너드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네, 이런 청취자 특집으로 네. 한번 해보면 좋을 것 다 같아요.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면 좋겠네요. 여러분은 최고의 스타트업 슈퍼너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슈퍼너드는 스포티파이, 유튜브에서 보이는 팟캐스트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슈퍼너드 10화 오늘의 주제는 이사를 갑시다! 입니다. 이사 가시게 되셨잖아요. 네, 제가 갑자기 이사를 가게 돼서 특별히 10화 주제로 이사라는 것을 가져오게 됐네요. 네, 슈퍼너드답게 사전적인 정의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이사가 순 우리말은 아니고 네. 한자어예요. 네, 옮길 이, 옮길 사를 써서 사는 곳을 다른 데로 옮김. 옮기다 이런 거네요. 네, 그러니까 가버린다, 다른 데로 가버린다 이런 소리죠. 너무 되게 명확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네, 네. 얘기를 해봤는데 굉장히 프로세스가 명확하죠. 네, 엄청 명확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뭐가 있나요? 부동산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집을 내놔야 된다든지 아니면 집을 구해야 된다든지 그죠. 두 가지 경우에 일단 부동산을 보러 다니는 것부터 시작이 되고 네. 그 다음 마음에 드는 집이 나타나거나 집이 혹은 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 계약을 하러 가고요. 네. 그 다음 잔금을 치르고 키 불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키 불출. 불출하면은 어딘가로 뭐가 나간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 키가 나간다. 네, 불출이라는 게 돈이나 물품을 내어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키를 내어주다. 네,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거나 이러면 입주 지원센터 네. 뭐 이런 거 있는데 거기에 키 불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어요. 당신이 앞으로 살아갈 집의 호수는 이거고 키는 이거입니다. 이러면서 주는 그런 행위를 키 사실 불출이라고 하고 키 불출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집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진짜 완벽하게 위임받는 일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런 집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새로 이사 간다는 거에 있어서 음. 제일 필요한 키가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입주 청소를 해야 돼요. 업체를 이용하거나 본인이 하거나 그래도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사를 하고 그 다음 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입신고까지 하면 이사의 그런 홀 프로세스가 그렇게 되겠네요. 네, 이사 프로세스는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빠져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가려면 보증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보증금을 완벽하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 안에서 지불할 수 있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대출이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럼 뭐 월세로 들어가면 보증금이 작지만 네. 전세로 들어가면 보증금이 되게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돈을 현금으로 낼 수 있으면 참 좋지만 네. 뭐 상황이 늘 그렇지는 않으니까 네. 그리고 뭐 요새 하도 전세금 사기니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막 현금으로 다 내는 게 살짝 두렵기도 하고 그러네요. 근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출금으로 내도 결국에 사기를 당하면 본인이 변제를 해야 되니까 아, 그건 그렇죠. 뭐 그놈이나 근데 그놈이나한테. 요새는 그런 보증보험이라든지 네. 그런 게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런 거가 적용이 되는 이제 집을 하면 참 좋겠죠. 그래서 버팀목 대출 같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를 네. 받으려면 생각보다 까다로운 심사 과정이라든지 그
이 어떤 이 과정 전에 계약을 하기 전에 음. 오가야 되는 문서 작업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허그 보증보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알아보고 심사를 받아야 되죠. 그다음에 버팀목 대출을 뭐 청년은 뭐 연이율이 1.5%밖에 안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일생에 한 번인가요? 그렇죠. 딱 한 번. 청년에 대해서는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를 못 받게 되면 1번 버팀목 대출로 건너가든지 네.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다른 대출을 받는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전세 보증금 마련을 하죠. 요새는 카카오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런 거 카카오뱅크 이런 거 이용하기가 편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버팀목 대출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 허그 안심보증보험 이거를 받으려면 막 이사하는 와중에 꼭 그때까지 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사한 당일날 뭐 전입신고를 꼭 맞춰서 그거를 뭐 보고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조항들이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거기에 실거주를 하고 있는지도 실사 탐사 같이 해서 와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대출이란 것도 상당히 복잡하죠. 네, 모든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고 네. 막 뭐 눈 감았다 뜨면 다 해결돼 있고 그런 게 매직. 아니라서 그래서 되게 뭐랄까요 그 대학생이 되면서부터 본인이 이런 프로세스를 해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대학생 때까지는 부모님들이 도와주시고 아니 혹은 부모님과 같이 살다든지 네. 뭐 사회초년생까지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이 모든 프로세스를 본인 혼자 처리하는 그런 나이가 오죠. 그렇죠. 또 원룸 같은 데 따로 독립해서 살다 보면은 이제 짐도 많아지잖아요. 네. 그럼 본가랑 다시 합치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게 이제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그런 이제 1인 가구로서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유진님은 사실 이 모든 프로세스를 지금 요번에 기회로 네. 처음 혼자 스스로 해보는 거잖아요. 느낌이 어때요? 사실 저번 이사 때도 그 모든 과정을 제 스스로 하기는 했지만 이게 이제 두 번째다 보니까 훨씬 더 그 과정이 좀 명확하게 딱 들어와요. 네, 어떤 게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궁금한 게 뭔지 처음에는 좀 아무것도 모를 때 막막하죠. 이게 맞는 건지. 네, 그러다가 아차 싶어서 막 나중에 부랴부랴 알아본다든지 그런 게 너무 많았는데 이제 두 번째가 되니까 좀 명확해서 오히려 이렇게 별게 없었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되게 버겁게 느껴졌는데 네, 그게 머리에 안 들어오고 용어 자체도 너무 생소하니까 뭐 확정일자니 뭐 이런 거 너무 맞아요. 처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뭔지부터 알아야 되니까 참 알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오늘 10화 이사를 갑시다. 이 이야기는 네. 이 에피소드를 들으면 전반적으로 1인 가구로서 살면서 네. 어떤 프로세스로 이사가 이루어지는지 네. 그리고 요거의 섬세한 네. 항목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먼저 부동산 집 내놓기부터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집을 내놓으려면 집을 내놓을 수 있는 공간에 뭐 이렇게 이제 내 집이 이제 뭐 내놓습니다 라는 정보를 이렇게 뿌려야 되잖아요. 뭐 왜 해외에 네. 그런 해외 방송사 같은 그런 채널 보면 네. 막 집 보러 다니고 온 세일 이렇게 막 붙여놓잖아요. 맞아요. 자기 집 마당에다가 이 집 팝니다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뭐 이렇게 딱 박아놓고 네, 막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집도 엄청 크고 그래서 네. 그것도 뭐 나무 판자 같은 엄청 큰 걸로 온 세일 해놓고 그렇기는 하는데 우리나라는 막 대부분 주택에 그렇죠. 큰 주택에 거주하는 문 거 앞에다가 아니잖아요. 이 집 지금 내놓습니다 아무도 붙여놓지 않고 약간 그거를 만약에 붙여놓는다? 그러면 되게 희한하게 볼 것 같아요. 희한하고 사실은 조금 뭐 위험하기도 하고 약간 이상하기도 하고 뭐 그렇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임대 이렇게 네, 해놓고 상가는 엄청 많아요. 막 어디 부동산에서 여기 다 하고 있다. 막 거의 도배하다시피 빈 상가에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는 상당히 온라인이나 네. 이런 식으로 요즘 많이 오프라인적으로 뭐 전화라든지 이렇게 뭔가 암암리에 이렇게 되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죠. 부동산을 암암리. 유진님이 암암리라는 단어를 썼듯이 어느 위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요 아파트나 요 오피스텔이나 여기 몇 동 몇 호가
나왔구나. 호수도 사실은 몰라요. 아, 그래요? 왜냐면 그 부동산에서도 네. 그 집 앞까지 데려가서 오늘 볼 집이 여기입니다 하고 하기 전까지는 요즘은 호수 안 나와요? 호수를 절대 얘기해주지 않더라고요. 어... 그래서 봤던 집을 잘못 또 보러 오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은 서로 뭐 어떤 데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거니와 그 호수를 정확하게는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네, 실제로 뭐 몇 층인지도 잘 표기가 안 돼 있어요. 뭐 직방 같은데 보면 그리고 뭐 약간 표기가 안 돼야 되는 문제도 있긴 하겠죠. 단순히 프라이버시라기보다는 그런 세일상의 그런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몇 톤은 얼마니까 여기는 얼마겠다. 이런 추측 자체가 조금 어려우면 네. 그분들도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살짝 여기 와서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정보? 네. 같은 걸로 남겨두는 거군요. 네, 그 부동산에 오게끔. 그런 것 같네요. 그렇고 요즘은 제가 느끼기에는 온라인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네. 뭐 피터팬 방 구하기. 네, 그거 저 희원님 때문에 알게 됐어요. 그 네이버 카페다 보니까 그 SEO가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SEO가 검색 엔진 최적화. 맞죠. 그래서 특히 한국 사람들은 네이버 많이 이용하잖아요. 구글보다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카페니까 되게 잘 걸리는 것 같고. 뭐 예를 들어 어느 동네 치고 뭐 오피스텔 이렇게 치면은 피터팬 방 구하기 글이 뭐 상단에 뜬다든지 그런 식인가요? 네, 그래서 그 게시물 올릴 때 되게 유진님도 최근에 올려봤지만. 네, 맞아요. 되게 좀 상세하면서도 또 뭐 사진이라든지 좀 적어야 되는 게 꽤 많았어요. 되게 좀 솔직히 말하면 까다롭죠. 네, 까다롭고. 근데 이 과정이 직방이나 다방이나 올릴 때 다 비슷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온라인에 하나 올린다는 거는 거의 다 뭐 공통적으로 비슷한 일이죠. 복붙해서 올리게 된다. 네. 라고 보면 되고 보통 이런 데다가 글을 올리려면 기본적으로 적어야 되는 정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동네가 어느 동네에 있는 것이고 오피스텔이고 그다음 평수가 얼마고 그다음 보증금이 뭐 얼마냐 뭐 전세냐 월세냐 그다음에 뭐 언제 입주가 가능한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거기 어떻게 생겼는지 뭐 사진 요렇게 보통 요구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 플러스 내가 좀 이거를 설명하는 입장이니까 여기에 따른 어떤 좀 디테일한 설명까지 뭐 필요하고. 주차장 뭐 이런 거. 네, 근데 온라인에서 바로 이렇게 당근마켓 거래하듯이 연락이 바로 오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서 이건 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은 아무리 온라인에 많이 올려도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네. 그 물건이 있는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부동산이랑 같이 오는 경우가 많아서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한테도 되게 성실하게 여러 연락을 곳에 한 번에 확 돌려야 된다. 네, 되게 저는 그런 거 고려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사람들이 만약에 역 근처에 집이다 네. 이러면 역 근처에 위치한 입지 좋은 곳에 위치한 부동산들이 또 있고 그렇죠. 뭐 지하나 2층이나 약간 뭐 어려운 데 위치한 부동산도 있잖아요. 네, 막 약간 온라인 베이스로 훨씬 더 많은 활동을 한다든지. 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여러 곳에 내놓을 때는 네. 사람들이 걸어서 만약에 내가 집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네. 역의 근처에 네. 여기는 꼭 들리겠다 하는 그런 부동산들에도 이제 많이 내놓게 되고. 그죠. 그리고 아무래도 뭐 그 해당 건물에 음. 입주해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나온 집에 바로 있는 부동산이니까 뭔가 거기 가면 이거를 구할 사람들이 당연히 올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 더 선호해서 먼저 내놓는다든지. 그래서 내가 집을 구하는 사람의 입장이 돼서 네. 여기 부동산이 지나치겠다 하는 곳들을 고려를 해서 또 내놓게 되죠. 그죠. 그래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좀 고려를 해서 네. 집을 내놓는 사람은 내놓게 된다. 이게 집주인의 입장이든 중간에 빠지는 세입자의 입장이든. 그죠. 네, 그렇고 이렇게 집을 부동산에 내놓게 되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집을 보러 오는 사람과 그 부동산을 이제 만나는 일. 예, 그 이제 시간 조절해서 만나서 이제 집 보여주고 이제 요 일이 주거든요. 사실 부동산에 집 내놓고 나면. 네. 그래서 그거가 되게 여러모로 되게 바쁘게 이루어지는 바쁘면서도 되게 뭐랄까요 복합적인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본인이 지금 계속 거주하고 있는 상태의 그런 집을 네. 낯선 이에게 계속 끊임없이 보여준다는 그런 과정 자체가 상당히 유쾌하지는 않죠. 네, 그리고 누군가 온다라는 게 막 방문을 많이 이게 뭐 파티를 많이 하는 집이 아닌 이상
막 누가 온다고 하면 사실 좀 긴장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예 모르는 네. 사람이니까. 그래서 되게 이 방 보여주는 게 사실 되게 쉽진 않은 일이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시간 약속을 했는데 안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 그래서 막 안 나가고 기다렸는데 허탕을 친다든지 그런 일 되게 비일비재해요. 그리고 약속 없었는데 정기적으로 갑자기 온다든지 뭐 이런.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저는 이런 얘기도 하고 싶어요. 그 방 보여주기 할 때 네. 입장이 다른 게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집을 지금 내놔서 매매를 하거나 세입자를 구하거나 혹은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집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 네. 그러니까 집을 내놓는 사람과 구하려고 하는 사람. 서로 약간 딱 맞아 떨어지는 그 지점을 찾으려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상당히 묘미가 있죠. 집을 내놓는 사람은 아무래도 좋은 조건에 네. 내놓고 싶어 하니까 그 집이 최대한 보여줄 때 예뻐 보였으면 좋겠고 그죠. 괜찮아 보였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보러 가는 사람은 네. 이 집이 실제로 어떤지 정확히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대로. 예를 들면 뭐 집에 햇빛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사람이다. 이러면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에 일부러 방문을 한다든지 그죠. 뭐 그런 경우가 있고 유진님이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는 어땠어요? 일단은 되게 주말에 오시는 분들이 많았고, 특히 아침 시간이랑 오후 시간이 아무래도 훨씬 많았어요. 오후 시간이 일단 사람들이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 시간이 대체적으로 되게 좀 여름이니까 특히 더운 시간이거든요. 네, 그쵸. 네, 그런 시간에 뭐 많이 방문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집 상태를 제일 덥다고 생각하는 때 방문을 했을 때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저 되게 재밌었던 게 유진님이 살던 집을 계약하신 분은 네. 여러 번 오셨잖아요. 네,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도 다시 오셔가지고 처음에 다른 분이신 줄 알았는데 복장이 달라서 그렇지 같은 분이셨고. 그러니까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다른 복장으로 다른 날. 다른 날. 네, 그래서 되게 여러 차례 연달아 검증을 네. 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훨씬 이 의사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때. 의사가 있는 것도 있고 확실하게 보고 싶은 마음이죠. 네, 좀 더 자주. 저도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제대로 보고 싶으니까. 그치, 여러 시간대에 자주 방문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 두 입장이 다른 이 두 사이드가 딱 서로 맞아떨어지는 지점. 네, 그때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죠. 맞죠? 네. 그래서 보통 집이 마음에 든다 해서 계약금이라는 걸 걸잖아요. 네, 계약금이랑 잔금이 있죠. 네. 계약금은 실질 금액의 보통 몇 10%, 네. 5%. 네, 그 정도 내외에서 내가 이 집이 마음에 드니 내가 하겠다라고 먼저 딱 입금하는 거를 말하죠. 네, 그래서 실제 계약 전에 전세 계약금 같은 경우에는 요즘 찾아보니까 5에서 10% 정도더라고요. 평상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실제로 계약서 쓰고 딱 키 받을 때 그때 잔금, 나머지 금액. 네, 보증금에서 남은 금액을 주고 이제 키를 받는. 그리고 아까 대출 얘기도 했었으니까 네. 그 금액을 그날 네. 은행에서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그 계좌로 뿅 네. 넣어주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집을 얻는 것까지 딱 이루어지는 프로세스죠. 네, 그러고 나서 이사를 진짜로 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도 또 참 어려운 일이죠. 여기까지도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뭐 너무 어렵잖아요. 부동산 내놓고 집 보여주고 대출도 받고 실제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숨이 막 가빠올 정도로 뭐가 많은데 이사. 그리고 진짜 이 프로세스를 네. 혼자 이거를 감당을 한다는 게 부모님 없이 네. 되게 어른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거를 끝낸 것 같았는데 이제 또 다른 시적이죠. 네. 이사 업체 구하기. 네, 그래서 이사 업체를 구하려면 일단 본인이 원하는 이사가 뭔지를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돼요. 맞아요. 어렸을 때 저도 이사를 적게 다니는 편은 아니어서 몇 번 이사해 보셨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 학창 시절 때는
저는 3번 다녔네요, 학창시절. 학창시절 때는 5번 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동네를 아예 그 네, 지역을 지역을 바꿔서. 이동하기도 했어서. 그리고 성인이 돼서는 일단 지방에서 학교 다녀야 되니까 서울로 한 번. 그 다음에 자취방을 1번, 2번 더 옮기고 그 다음에 여기로 왔고 또 옮겼으니까 또 5번이네요. 성인 되고 나서 또 5번. 많이 했네요. 그러네요. 10번? 대체적으로 그러면 많이 했네. 그러면 어떤 이사를 주로 했었는지도 네.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일단 얘기하기에 앞서 이사 종류가 뭐가 있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익히 아는 포장 이사가 있어요. 그 학창 시절에 5번 갔다 네. 그랬잖아요. 5번 중에 네. 한 3번은 네. 반포장한 것 같고요. 네. 2번은 포장한 것 같아요. 그러면 포장 이사라는 게 정확하게 뭐였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포장이사가 몸만 가면 되는 건데 네. 근데 저는 체감상으로 네. 부모님이 5번 다 네. 반포장 이사를 한 것 같았죠. 왜 어떤 면에서 그런 건가요? 왜냐면 포장 이사라는 거는 그냥 뭐 이사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 이제 다음 집에 이동해서 그냥 뭐 밥도 편하게 먹고 와가지고 다 이제 정리된 모습을 딱 이렇게 보는 네. 그런 환상이란 게 있는데 부모님이나 저나 원하는 위치에 이제 놓고 싶잖아요. 근데 그죠. 그런 사람 욕구가 마음이. 있으면 네. 포장이사가 좀 애매해지는 거죠. 왜 그런 얘기도 있어요. 포장 이사를 하면 이제 한 번 그 위치에 들어가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처음 놓을 때 약간 사람이 고심을 해서 딱 놓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래가지고 저는 왜 부모님이 네. 이사 업체분들 다 이제 짐을 옮기면 왜 가라고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포장 이사 돈을 다 주고 반포장 이사를 하는가. 그랬었는데 뭐 지금은 이해를 합니다. 저는 포장 이사를 주로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사를 그렇게 세 번 정도 다녔기 때문에 많이 한 편은 아니지만 보통 그렇게 이사를 하면 다들 몸살을 앓았었어요. 맞죠. 왜냐면은 포장 이사를 하면 포장 이사가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이라 그대로 옮겨서 그 위치에 넣어주기까지 하는 일이거든요. 맞죠. 몸만 네. 가면 되는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이 이것도 역시 쉬지 못하는 DNA인데 먼지라든지 이런 게 눈에 보이니까 이게 한번 뒤집어 뺐다가 넣으니까 그걸 또 치운다고 포장 이사를 해서 몸살이 걸리는 거죠. 어쨌든 이사를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다 반포장처럼 했다는 이 소리죠. 그렇죠. 반포장이라는 게 딱 설명을 하면 집에 도착해서 네. 짐을 고객이 다 정리하는 네. 그런 거고 그다음 용달이사라는 것도 있죠. 네, 용달 이사는 진짜 딱 그 짐을 옮겨주기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일반 이사라는 단어로 해서 되게 약간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근데 보통은 이제 용달을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일반 이사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운송만 진행을 하는 거고 네, 이사 독립해서 첫 번째 이사를 할 때 이 그러니까 용달로 처음 이사를 해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뭐 며칠 밤 동안 열심히 박스를 구해갖고 포장을 해서 어땠어요? 개인적으로 이 박스를 싸서 아저씨한테 옮겨달라고만 한 건가요? 일단은 기사님한테? 시간이 좀 충분히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것 같고요. 이사 시기까지. 그럼 그동안 제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버릴 걸 버리고 넣을 거를 꼼꼼하게 포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 성격상 마음엔 되게 들었어요. 근데 일주일을 하니까 이게 사람이 거기서 지내기도 해야 되잖아요. 짐 정리를 한과 동시에.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 한 이사 가기 전까지? 네, 그래서 용달 이사를 하려면 되게 그 포장과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분리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다. 그러니까 기사님이 딱 옮기기만 하면 되게 네. 원래 완벽하게. 기존 집에 있었던 짐들을 알아서 이제 정리를 다 해놓는 거죠. 네, 박스채로. 그러면 집에 박스가 다 나와서 이렇게 쌓여 있으면 이게 얼마나. 유진님의 성격과 그런 네. 특성 때문에 네. 옆에서 지켜보면서 한 몇 배로 더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 하나하나 쌀 때도 네. 되게 접시 하나를 싸더라도 신문지 다 끼워갖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너무 힘들죠.
하여튼 그렇게 한번 열병처럼 용달로 일반 이사를 하면서 다음 이사는 그냥 반포장으로 해야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죠. 네, 그게 이로워요. 그리고 조사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보관 이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보관 이사가 정확하게 당장 이사 갈 집에 뭔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일 때 이 짐을 잠깐 어딘가에 계류시켜 놓는 그런 종류의 이사더라고요. 어디 이동하기 전까지 네. 이렇게 붕 뜨는 시간이 있으면 네. 맡아주는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거를 진행하는 이사업체는 저는 아직 경험해 본 적은 별로 없고 네. 하여튼 개인 창고 서비스들은 있는 걸로 아는데 네. 하여튼 요런 특이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사도 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신기하네. 근데 이거 찾아보니까 보통 왜 회사들 이사하는 짐들을 이런 서비스를 많이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추가적인 서비스니까 고급 이사 업체일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당장 안 쓰는 물건이나 이런 것만 따로 빼서 보관해 놓는 용의 그런 운송? 그런 데에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진님은 네. 이 이사의 4가지 중에서 네. 반포장 이사를 선택을 했는데 왜 네.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스스로 그 일반 이사를 준비해 보면서 좀 깨달은 바가 많아서 이 포장하는 거는 혼자 하면 안 되겠다. 그런 큰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반포장이 가장 좋은 게 일단은 좀 포장하는데 전문가이신 분과 같이 좀 큼직한 거는 이게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게 제일 메리트가 좋은 것 같고, 네. 그리고 일단은 제가 당장 이사 가는 집에 막 딱 집어넣을 수 있는 위치가 명확하게 있지를 않아가지고 포장이사를 부르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점이 있어서 반포장을 하나, 포장을 하나 똑같은 상태. 그리고 가격도 사실 용달을 불러서 하는 거나 반포장으로 하는 거나 많이 차이가 안 났어요. 저 같은 경우에 원룸이라서 한 5만 원? 아, 5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반포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반포장 하는 게 훨씬 나았던. 네, 고생을 해봐서 이것도 알게 된 거죠. 그렇죠. 얼마 정도에 네. 보통 예약을 하나요? 일단은 그 반포장 이사를 하려면 그 이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보통 이용하는 앱들이 저는 앱을 이용했어요. 아, 앱을. 네. 그래서 미소라는 앱을 이용했는데 뭐 광고는 아닙니다. 근데 주로 이제 이름이 쉬워가지고 자주 쓰게 되는데 정보를 제가 전달을 해야 돼요. 내가 정확하게 어느 날 이사를 가고 나의 짐 사이즈는 몇 평에서 나온 짐이며 내가 이사갈 집은 몇 평인지까지 그 주소도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리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짐 중에 특이한 짐이 뭐가 있는지 뭐 의자는 몇 개가 있고 책상은 큰 짐이 뭐가 있는지 왜냐면 그거를 같이 포장하는 입장이니까 어떤 준비물을 가져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고지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거를 물어보는 것 같고 몇 명이 와서 도울 건지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금액이 막 확확 달라져요. 아, 본인이 그 몇 명이 왔으면 좋겠다고 선택을 하나요?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도와줄 사람이 제가 있어요라고 하면 그쪽 입장에서는 좀 비싸게 안 부르는 경향도 있고 왜냐면은 같이 손이 더 많으면 아무래도 일이 빨리 끝나고 좀 수월하니까 그렇죠. 뭐 그런 특이 사항도 있고 또 재밌었던 거는 특이한 짐에 대해서 꼭 고지를 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특이한 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돌침대 같은 거 있잖아요. 아, 특이한 짐 맞네요. 그러니까 옮기기 자체가 약간 좀 버거운 것들? 그리고 너무 무거운 거. 약간 사다리차나 뭐 어떤 기구를 이용해야지만 옮길 수 있는 되게 특수한 것들은 안 되니까. 그리고 분해가 좀 어려운 거. 완전 네, 맞아요. 옛날식 붙박이.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아니면 가능하다. 뭐 이런 거를 되게 여러 번 강조하듯이 문구로 적어 놓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것도 중요했어요. 이사 출발하는 곳과 도착하는 데에 어떤 방식으로 여기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데인지 그것도 중요해요. 계단인지 엘리베이터인지. 그거는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 앱에서 이렇게 적었다고 하는데 결국에 그런 거네요. 앱을 이용하는 거는 일일이 네. 기사님이나 아니면 업체랑 전화를 하거나 네. 실제로 큰 집 이사 갈 때는 네. 이사 업체에서 방문을 해서 네. 눈으로도 보잖아요.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죠. 근데 원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직접까지 오진 않지만 그래도 미리 적어 놓음으로써 네.
서로 딴 말 하는 거 없게. 그죠. 왜냐면 이게 당장 그날 막 이게 꼭 이루어져야 되는 일인데 신랑이 하게 되면 상당히 이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스트레스 받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 예약하기 전에 정확하게 다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반포자 이사를 준비할 때 있어서 제일 뭐 어떻게 보면 까다로운 부분? 제가 7평 정도에 사는데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업체마다 뭐 다양한 형태로 부르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한 15만 원에서 19만 원 선, 그 안에서 다 수렴하더라고요. 네. 무슨 기준일까요? 15만 원, 19만 원. 아무래도 이 무거운 걸 옮기는 데 있어서 인건비가 있을 테고. 시간이. 차량 운행비, 아무래도 그 이사라는 게 원룸 이사는 그 시간 딱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몇 시간 정도 예상? 그 예상 시간 동안 인건비에 대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다 이런 비용들이 다 달라도 앱이 달라도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워낙 다양한 앱들이 있잖아요. 뭐 잠깐 찾아봐도 여러 개가 나오는데 뭐 미소라든지 네. 아니면 주변에 이런 일 하시는 분들 견적서 보내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숨고라든지 네. 뭐 짐싸라든지 네. 뭐 요즘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앱들 찾아보시면 되게 많고, 그리고 사실은 뭐가 더 낫고 뭐 이런 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비슷하고 그냥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그냥 시키는 거다. 워낙에 그런 것 같아. 네. 너무 오랜 시간 반복돼 온 그죠. 분야잖아요. 인류의 그런 되게 공통된 행위잖아요. 집을 이사하는. 그 다음에 짐 옮기는 용달 같은 것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용달과 네. 큰 집 이사의 중간에 있는 원룸 이사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용달 하시는 분이 네. 추가적으로 한다든지 네, 맞아요. 뭐 분야가 되게 겹치는 공통 분모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사 맞아요. 업체랑 용달 하시는 분이랑. 그죠, 그죠.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이 건수면 내가 요 시간에 잠깐 해도 괜찮겠는데? 네. 라고 판단을 하면 이제 견적서를 보내는 거죠, 고객한테. 맞아요. 그래서 약간 업체 이름 중에서 막 이렇게 딱 그런 회사 이름 같은 것도 있지만 본인 이름을 걸고 하는 땡땡땡님. 네, 그런 것도 있어서 되게 흥미로웠어요. 왜냐면은 프로필 사진을 조그맣게 볼 수가 있는데 네. 뭐 어떤 건 로고가 있는데 어떤 데는 딱 이제 한 분이 나와서 내가 한다 이렇게 탁. 네이버에서 음식 같은 거 시킬 때도 네. 산지직송 이런 거 보면 아, 뭐 농민이 나와서 이거 내가 수확한 거 이러면서 이렇게 딱 멋있는 포즈 짓고 그게 약간 전문성도 있어 보이고 좀 더 내가 책임진다라는 그런 얼굴을 걸고 한다는 거에 약간 좀 믿음은 가는 것 같아요. 이런 그렇죠. 분야에 있어서. 근데 저는 얼굴 걸고 하는 데에서 이번에 하진 않았고 이번에 로고 있는 데서 했나요? 네. 로고 있는 데서 했고 네, 그랬습니다. 음. 아무래도 저는 그 하기 전에 그 리뷰를 많이 보게 되는 편이에요. 리뷰 어떤 거에 끌렸어요? 사실은 같은 동네를 많이 옮겨봤는지 그것도 좀 그 동네에서 활동하시는 분인지? 리뷰 중에 이렇게 지역이 표시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중요했어요? 그냥 요 동네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는데 이 GD에 잘 적합하구나 뭐 이런. 제가 살고 있는 하남 같은 경우에 원룸 형태의 집이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많이 옮겨본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후기가 많은 데를 좀 더 눈여겨보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큰 집보다는. 네. 그리고 저는 특히나 리뷰 중에 추가 비용을 안 물었다. 뭐 이런 추가 비용에 대한 얘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이거 마치 그거랑 똑같아요. 저도 네. 뭐 게스트하우스든지 호텔이든지 뭐 그냥 숙소 네. 예약을 할 때 네. 구글 리뷰에 꼭 들어가서 네. 그 추가 결제에 대한 부분을 봐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약속된 금액이랑 갑자기 이거 이러니까 주세요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면 갑자기 신뢰에 대한 마음이 약간 이제 갸우뚱해지는 거죠. 다른 사람을 찾아볼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리뷰 볼 때 그런 내용을 되게 중점적으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유진님이 네. 그 하는 거 봤는데 옆에서 되게 전화도 많이 오고 문자도 많이 오고 저 되게 막 핸드폰이 쉴 틈이 없어요. 전화 오고 문자 오고. 막 올리자마자 드드드드 오잖아요. 네, 맞아요. 물론 제 직접적인 번호로 오는 게 아니고 그 원리를 보니까 가상 번호로 그분들이 연락을 하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약이 성사가 되면 이제 진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조율을 하는 식으로 그게 작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맞아.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네. 집 보러 가셨. 네네. 새로 이사갈 집을 네. 이제 보러 갔는데 아무래도 그 전에 세입자가 살던 집이다 보니까 이 자세히 봤는데 좀 더러웠죠. 청소가 미흡한 부분이 꽤 많아서 이제 직접 청소를 하려고 갔다가 다 싸들고 이거는 우리가 아니라 이걸 업체를 시켜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급히 어제 이제 입주 청소가 아니라 이사 청소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진님이 이사를 한다고 하니까 네. 오, 잘 됐다 이러면서 도와주려는 마음에 뭐 락스도 챙기고 이것저것 다 챙겨서 갔는데 네. 어제 더웠는데 또.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네. 많이 더러워서 이거는 갑자기 이제 생긴 이런 얼룩 같은 건 못하겠다. 네. 그래서 업체를 부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제가 사실 저번 이사 때도 입주 청소를 해봤기 때문에, 불러봤기 때문에, 사실 예약하는 게 그렇게 새롭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네. 이것도 마치 이사하는 거나 비슷해요. 어떤 부분이 비슷하죠? 일단은 정보를 전달을 해야 돼요. 이 집이 뭔지에 대해서. 네, 언제, 어떤 날짜에 내가 청소를 원하고, 이 집은 도대체 평수가 몇 평이며,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가? 네, 무슨 구조냐? 화장실은 몇 개고, 방은 몇 개고, 뭐 베란다가 있냐 없냐, 뭐. 근데 여기가 아무래도 청소 업체를 구하는 거니까 네. 다른 업체 구할 때랑은 많이 다른 부분이 네. 뭐 곰팡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그 더러운 정도에 대해서도 특별한 네. 얼룩이나 이런 건 있느냐. 그렇죠. 뭐 그리고 막 쭉 읽어보니까 스티커 같은 거를 제거하는 게 되게 어려운가 봐요. 맞아요. 블로그 같은 글 찾아보면 네. 뭐 배달 스티커 같은 거 네. 이제 떼고 남은 흔적들 같은 거 지우는 거는 또 추가금을 받더라고요. 그게 뭐 생각보다 그 끈끈이가. 그 다음에 저는 또 특이하게 봤던 거는 전자기기. 네. 전자기기? 전자제품? 전자제품. 가전제품. 네, 가전제품 소관까지 닦는 거에서 어떤 거는 가능하고 어떤 건 안 됩니다. 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특히 그 냉장고 부분에 대해서 냉장고는 되게 기본적인 네. 이 가전제품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거에 속을 닦는 거에 네. 대해서 추가금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 안 아닌 요구하는 데도 있고. 안 요구하는 데도 네. 있고 그렇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레인지 후드, 그러니까 후드 그 왜 불 켜는데 위에 달려있는 이 환기용 팬?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 해주는데, 이제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하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특징이 있어요. 이 쓰는 용어가 너무 비슷해가지고, 이건 되게 특징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어떤 약품을 쓰는지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친환경 약품이냐, 아니면 좀 유독한 약품이냐?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알 수 없지만 약간 소비자로 하여금 마음이 되게 좋죠.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주는데 다들 그 용어를 쓰니까 이거는 거의 스탠다드인가 보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페인트도 칠할 때 맞아요. 친환경 페인트만 칠하게 되고 그쵸. 집 안에서는 아무래도 사람이 살 곳이다 보니까 이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맞아. 살균 소독 같은 그런 옵션이 있으면 괜히 한 번쯤 보게 되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약품뿐만 아니라 탈거 청소라고 해서 그 아까 얘기한 가전제품 소관을 내가 닦을 건데 얼마큼 뺏겨갖고 뭐 이렇게 제거를 해서 그 소관까지 닦아주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도 되게 업체마다 다른 입장. 그걸 탈거 청소라고 네, 하는군요. 탈거 청소. 그러니까 밖에만 이렇게 보이게 깨끗하게 닦느냐. 아니면 소관을 정확하게 딱 닦아주느냐. 되게 세분화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뭐 창틀 부분도 되게 명확하게 다 기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재밌었어요. 전문 인력이 직접 하느냐, 아니면 아르바이트가 하느냐. 요것도 되게 네. 그 포인트 중에 딱 되게 큼직하게 강조하는 걸로. 뭐 곰팡이 제거도 당연히 그렇고, 재밌었던 거 하자 체크도 해주신다는 점. 네, 뭐 이게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불포함 사항도 되게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시트지 스티커 붙어 있는 거 제거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창문, 외창문. 그쵸. 그런 건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창문이라는 게, 그러니까 창문의 겉면 말하는 거 맞나요? 네, 맞아요. 바깥쪽. 음. 그러니까 손이 닿기에는 약간 좀 어려운. 네, 그거는 개인이 닦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불포함 사항으로 기본 요금에서 요청을 하면은 닦을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제공하지 않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파트에 네. 그 고층 같은 경우에 보면 에어컨 설치할 때 위험수당이 또 따로 있잖아요. 아무리 그렇죠. 돈을 요새는 사전에 많이 하도 내도. 고층 건물이 많아서 네. 이해는 돼요. 이게 왜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음. 업체마다 또 이제 특별히 이번 건에 대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해서 꼭 나오는 게 피톤치드예요. 피톤치드. 편백수를 이용해서 그 음. 왜 벌레 같은 거 쫓는 물질이잖아요. 음. 약간 향균 물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되게 자연에서 나온. 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최종 청소가 끝나고 나면 방에 살포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요것도 이제 우리 업체를 해달라라는 약간 어필 포인트. 네, 그거랑 그다음에 물때 방지 코팅. 물때 방지 코팅 저게 뭘까요? 뭐 예를 들어서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약간 플라스틱 아크릴 같이 생긴 그런 유리? 그런 면에 이렇게 물때가 잘 끼는데 그거 물로만 뿌린다고 안 없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없애준 다음에 잘 안 끼게 뭔가 왁스 코팅 같이 뭐 코팅 물질을 뿌려. 그러니까 마치 수영할 때도 김서림 맞아, 방지 맞아. 코팅 있는 것처럼 맞아. 그 물때 방지 코팅도 있나 보네요. 네, 그런 것도 이제 서비스로 해주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이사라든지 네, 뭐 입주 청소라든지 네,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참 고를 것도 많고 맞아요. 이게 온라인 서비스 같은 거 보면 필터링 작업이 있잖아요. 필터링 작업이 근데 제가 사용한 어플에서는 딱히 필터링 작업은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요청 나는 이렇습니다. 이런 업체를 찾고 있어요라고 하면 업체가 저한테 견적을 보내는 시스템으로 거의 웬만한 곳들이 다 운영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 호텔 같은 거 예약을 하면은 필터가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치, 요거 내가 원하는 거 네. 뜨뜨뜨뜨 선택해서 그 결과값 맞대서 선택을 하면 되는 건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나는 이런 걸 지금 구하고 있어 이렇게 올리면 그쪽에서 연락이 오는 거니까 그쵸. 이게 아무래도 그 시간에 되는 업체여야 돼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네, 맞죠. 네. 그걸 내가 하고 싶다라고 정확하게 의사 표현을 하는 업체가 저한테 오는 거죠. 그쵸. 호텔 대 사람 이러면은 네. 호텔이란 거는 그냥 그 서비스 같은, 그러니까 뭐랄까 되게 다양한 목록 같은 느낌이라면 이거는 네. 결국에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1대1 만남 같은 거죠. 네. 청소업체가 오면 사람이 제공하는 일, 노동력 이런 거니까 아무래도 다시 연락을 하든지 정확한 시간을 잡아서 서로 연락을 해야 되는. 맞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서비스를 예약을 해도 그날 요청한 바와 서로 이게 일치되는지를 되게 합의를 보는 시간을 꼭 거쳐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 이 이사라는 게 되게 모든 사람한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네. 모든 이가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네. 이 모든 과정이 쉽지도 않고 또 이 모든 과정이 사람을 만나야 되네요. 맞아요. 인간 집약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부동산 하면은 부동산 관련된 사람들 만나고 이사하면 이사 관련된 사람, 그다음 청소하면 청소 관련된 사람. 네. 사실 사람이 필요한 일들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되게 안 좋게 다 흘러갔을 때 상당히 상황이 안 좋아지는. 모든 게 약간 잘못되면 조금 골치 아파지는. 그렇죠. 어려운 과정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물 흐르듯이 잘 지나가게 약간 좀 초연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게 분명히 있고, 네. 그리고 다 지나고 보면 정말 이렇게 많은 일이 지나갔구나 싶으면서 되게 대견하기도 해요. 네,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이사를 많이 다녔잖아요. 맞아. 그리고 저가 그 이사에 대해서 사실 경제 상황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집의 크기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집의 크기가 큰 데에서 작은 데로 옮기면 상당히 힘들고 그죠. 짐을 그만큼 줄여야 되니까. 작은 데서 큰 데로 가면 또 상대적으로 편하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참 이사라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사는 정말 쉽지가 않고 그래서 오늘 정말 이사와 관련된
모든 것? 사실 모든 것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그 이후에 인테리어니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정말 힘든 일이 다 지나가고 나서 뭐 조명을 새로 산다든지. 네. 근데 이제 일단 이사를 가야 된다는 그것은 정말 변함없는 프로세스를 고스란히 겪어야 하는 일이죠. 그리고 오늘 그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뭐 이사에 대해서 전 과정을 얘기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특히 원룸에 대해서. 원룸 이사. 네. 그래서 저는 이번 화에 대해서 이제 너드의 한마디를 해보자면 이사가 참 노동 집약적인 일이잖아요. 네. 많은 사람을 만나봐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너무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면 사람이 병이 나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잖아요. 근데 이 이사를 어찌됐든 해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위임을 잘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이사는 위임을 하는 일이다. 네, 그래서 뭐 이사 업체를 선정할 때나 그 다음에 청소를 해야 될 때나 뭐 집을 내내야 될 때나 모든 게 정말 운명같이 정말 이뤄지는 일들이라 그냥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너무 그 과정 속에 디테일한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좀 마음 편하게 맡겨두고 그냥 있어야 된다. 저도 유진님이랑 같은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뭐 네. 유진님이 네. 뭐 이사에 어느 정도 완벽함을 버려라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으니까 저는 다른 얘기를 하자면 네. 제가 이사를 생각보다 많이 다녔잖아요. 많이 다녔죠. 그리고 집 크기도 왔다 갔다 계속 변했고 다양한 종류의 이사를 많이 해봤죠. 그래서 이사가 참 힘든데 네. 하면 할수록 는다. 이사도 는다. 음. 라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맞아요. 저는 희원님 덕분에 사실 제가 아까 얘기한 완벽함을 버려야 된다도 이게 며칠 안 된 정말 따끈따끈한 저의 얻은 교훈이에요. 왜냐면 희원님이 제가 뭐 이거를 이렇게 싸야 돼 라고 막 아득바득 우기고 있을 때 너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어. 옆에서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딱 해주니까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너무 뭐랄까? 상대방이 들으면 짜증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유진님이 하나하나 너무 소중하게 열심히 싸려고 하니까, 제가 거기서, 너 그거 그렇게 쌀 필요 없어. 그거 뭐 비싼 거야? 남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 이렇게. 너한테 소중한 거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사실 희원님의 이런 강한 이야기가 사실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거를 막 나쁘게 듣는다기보다는 되게 필요한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는 유일한 사람? 이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번 이사에서 제가 그 덕분에 많이 덜 힘들었어요. 네, 저는 유진님이 선택이 빨랐달까? 물건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태도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해 안 되는 건 그런 거죠. 평소에 별로 쓰지도 않는 것 같은데 저걸 왜 저렇게 챙기고 있나. 그냥 한 번에 싹 넣으면 되지. 맞아요. 제가 그거는 버려야 되는 완벽주의가 맞아요. 저걸 몇 날 며칠을 싸고 있나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이번 이사는 확실히 이전 이사보다 제가 선택도 빠르고 몸도 훨씬 덜 힘들었다. 하면 할수록 는다. 네, 그래서 희연이 덕분에 이사가 늘어가고 있는 슈퍼너드입니다. 네, 그리고 이사를 최대한 적게 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는. 네, 맞아요. 한 곳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고, 네. 이사라는 건 어찌됐든 새로운 동네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힘들었던 거나 뭐 이런 거, 또 훌훌 날리고. 네, 이사를 가면은 그 직전까지 너무 힘들지만. 그쵸. 그 이후에 또 새로운 기억과 추억이 쌓이면서. 그죠. 힘든 게 다 없어지죠. 그래서 행복한 추억을 많이 쌓고 싶네요. 네.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오늘 목소리가 너무 걸걸하죠.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런데 그냥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주 목요일에도 슈퍼너드 업로드 됩니다. 네, 여러분 늘 저희 채널을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소문 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모두 슈퍼넛 안녕.